상으로 내려진 천하절색 여인. 옛날 조선 시대에 경상남도 밀양 땅에 박곤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남달리 총명하였고 가난한 살림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으나 효성이 지극하였지요. 뿐만 아니라 그는 호랑이와 대적할 만한 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갖은 정성을 다했는데 가난 속에서도 어머니께 올리는 밥상엔 고기가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일은 봄날이었지요. 박곤은 남천에서 은어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물속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큰 자라가 황금빛 물고기의 지느러미를 물어뜯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처음 보는 아름다운 물고기를 쳐다보았지요. 황금빛 물고기는 마치 애원이라도 하듯이 박곤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비록 물고기라지만 저렇게 희귀한 것을 함부로 물어뜯다니. 박곤은 손에 들고 있던 작살로 자라의 목을 겨누고 내리 찔렀습니다. 자라는 물었던 물고기 지느러미를 제풀에 놓고는 네 발을 버둥거리며 작살에 꽂혀 딸려 나왔지요. 물고기는 자라의 입에서 벗어나자 이내 박곤에게로 다가왔지요. 자라에게 물렸던 지느러미에서는 붉은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곤은 자라를 들고 성큼성큼 무트로 올라왔지요. 그런데 자라로부터 구해준 물고기가 그를 따라 물가까지 헤엄쳐 오면서 무트로 기어 오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박곤이 주변을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물고기와 조금 떨어진 곳에는 또 다른 자라가 망을 보듯 슬금슬금 발을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자라가 지키고 서 있었구나. 가엾은 물고기. 박곤은 물고기를 조심스레 안았습니다. 박곤은 물고기를 안고 돌아와 집안 연못에 그 물고기를 넣어주었지요. 고기가 참 이쁘기도 하구나. 영문인 것 같은데 어찌 그런 것을 함부로 잡은 것이야? 어머니가 걱정을 하자 박곤은 물고기를 잡은 일을 자세하게 들려주었지요. 그 후 물고기는 박곤이나 어머니가 연못가에 나타나기만 하면 불쑥 물 위로 솟구쳐 오르며 반가운 사람에게 인사라도 하듯이 꼬리를 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주인님 하고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곤이 나가보니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였지요. 물고기는 방 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주인님,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저는 주인님의 친절한 보살핌을 받고 잘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용으로 승천하려고 합니다. 조금 후에 제가 승천할 때에는 한동안 날씨가 험해질 것이니 놀라지 마십시오. 주인님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 승천을 하더라도 연못가에 표적을 남기겠습니다. 그것을 주인님이 성공하시는데 써주시옵소서. 그럼 주인님, 평안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꿈이었습니다. 박곤은 꿈이 너무나 생생하여 연못가로 나가보았지요. 여느 때 같으면 수면으로 솟구쳐 올랐을 물고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방이 어두워졌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었고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며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은 칠흑처럼 어두워졌지요. 바로 그때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인님,
주인님의 크신 은혜를 잊고 저는 지금 승천합니다. 주인님, 건강하시고 복락을 누리시옵소서. 말소리가 허공으로 완전히 사라지자 비가 멎고 구름이 걷히더니 다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박곤의 발 밑에는 황금빛 물고기 껍질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 물고기가 승천한 후로도 박곤은 짐승을 사냥하고 남천으로 가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정에서 과거가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지요. 그는 무술을 시험해 보기 위해 과거에 응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물고기가 남겨놓은 물고기 껍질로 갑옷과 투구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팔도 강산에서 우월한 준재들이 모인 자리였으나 박곤을 따를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곤은 무가에 장원급제하였지요. 장원급제한 그에게 왕은 북방 지역의 수비를 맡겼습니다. 북방 지역 수비를 맡은 박곤 장군은 얼마 후 함경도 병마사가 되어 우리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오랑캐들과 싸워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지요. 오랑캐나 여진족들은 박곤의 황금빛 찬란한 갑옷과 투구만 보아도 싸우기를 단념하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이젠 오랑캐들이 쳐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하는군요. 이 모두 다 장군의 공입니다. 장군님이 오시기 전에는 여진족이며 오랑캐의 행패가 여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놈들이 꼼짝도 못한답니다. 듣기로는 장군님의 갑옷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입은 투구와 갑옷에 무슨 사연이라도 있으신지요? 글쎄요. 내력이라면 기막힌 내력이 있지요. 때가 되면 말씀해 드리리다. 박곤 장군의 이러한 승리는 온 조정이 다 알게 되었고 마침내 명나라 조정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박곤은 왕의 특별한 명령으로 명나라를 방문하는 사신에 끼었지요. 명나라 황제는 은밀하게 장군을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안에서 가장 우수한 장수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박곤 장군과 칼싸움을 벌이게 했습니다. 명나라 장수들이 모두 박곤 장군에게 패하고 물러서자 감히 어느 누구도 박곤 장군과 겨뤄보겠다고 나서는 이가 없었지요. 칼싸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궁술, 창술, 온갖 무예를 모두 겨뤄도 아무도 장군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명나라 황제는 거듭 감탄하였지요. 장군, 조선의 왕은 참으로 훌륭한 장수를 두고 있어 부럽소. 약속대로 짐은 그대에게 우리 명나라 안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여인을 상으로 내릴 것이오. 그 여인을 길이길이 아끼며 버리지 말아주시오. 하지만 박곤 장군은 명나라 황제가 상으로 내린다는 천하절색에 대해 그리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박곤 장군과 싸워 패한 명나라 장수들 가운데에는 장군과의 싸움보다는 이긴 장수에게 상으로 내려질 미녀에게 더욱 마음을 쏟는 자들도 있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상으로 받은 절세 미녀와 함께 잠자리에 든 박곤 장군은 피곤에 지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장군이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 있는 숙소에 검은 복면을 한 사나이가 나타난 것이었지요. 이 사나이는 박곤 장군을 시샘하고 절세 미녀를 짝사랑하던 명나라 장수가 보낸 자객이었습니다. 박곤 장군은 깊은 잠 속에서도 방문이 조심스레 열리는 소리를 듣고
눈을 떴습니다. 누구냐, 이 밤중에? 어둠 속에서 자객이 시퍼런 칼을 든 채 장군의 머리맡에 서 있었습니다. 네 목숨을 거두러 온 명부의 사신이지. 네가 갑옷을 입고 있을 때에는 용맹한 장수일지 모르지만 갑옷을 벗은 지금은 내 칼이 네 목줄기를 도려내지 못할 것 같으냐? 부디 내 탓을 하지 말지어다. 뭐 남길 말은 없는 것이냐? 천하절색도 품어보았겠다. 한은 없겠지. 남이 잠든 틈을 노리는 비겁한 자가 큰 소리를 치는구나. 나는 너희 나라 황제까지도 감탄을 금하지 못할 정도의 무예를 지닌 몸이다. 목숨이 아깝거든. 썩 칼을 거두고 무릎을 꿇거라. 박군 장군은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며 이불을 걷어차고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일어나려는 박군 장군을 향해 자객은 겨누었던 칼을 높이 쳐들었지요. 칼이 공간을 가르며 박군 장군을 향해 떨어지려는 순간 하늘을 울리는 천둥 소리와 함께 벼락이 자객을 후려쳤습니다. 자객은 칼을 든 채 새카맣게 타버렸지요. 마른 하늘에 이 무슨 날벼락인가? 박군 장군은 자객의 처참한 시체를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장군의 귀에 문득 예전에 들었던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인님, 저입니다. 주인님께서 남천에서 구해주셨던 물고기입니다. 저를 아시겠습니까? 내 너를 어찌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이리 먼 곳에서도 너는 나를 위해 신통을 부렸구나. 주인님,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부디 만수무강 하시옵소서. 박군 장군은 물고기로 인하여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고 이 소문은 명나라 조정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 후로부터 박군 장군을 해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박군 장군은 명나라 조정으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은 후에 그 미녀를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장군 내외는 아들 삼형제를 두고 한 세상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 셋은 모두 자질이 뛰어나 사람들은 그들을 일컬어 장군의 씨가 낳은 새 호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산속으로 보낸 용궁 아기. 중국의 진시황의 눈매는 아주 매서웠다고 합니다. 만리장성을 쌓을 때 노인들도 높은 곳까지 흙을 메고 나르는 모습이 아주 날랜 것을 보고 진시황은 의아해하였지요. 왕은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이곳에 머물며 일꾼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멜대 위에 신기한 바늘이 달려있어 멜대가 아무리 무거워도 무게를 전혀 느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진시황은 이 신기한 바늘을 하나하나 모아 채찍을 만들었습니다. 채찍의 위력은 실로 대단하여 산을 깎고 골짜기도 메울 만하였지요. 진시황은 이 채찍으로 만리장성을 쌓은 다음 산을 깎아 바다를 메우고 용궁까지 메울 속셈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용왕은 셋째 공주에게 그 채찍을 훔쳐오라 명하였지요. 셋째 공주는 진시황의 혼을 빼놓을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했습니다. 이 여인은 진시황과 날마다 풍류를 즐기면서 세월을 보냈고 저녁에는 진시황의 수청을 들며 그의 채찍과
자기가 가져온 채찍을 맞바꿀 기회만 엿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인은 채찍을 바꿔들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아침이 되어 진시황이 채찍으로 산을 깎아 보았지만 신비로운 기운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용궁으로 돌아온 공주는 진시황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산의 아이를 낳았으니 이 아이가 바로 초나라의 패왕이랍니다. 공주가 아이를 낳은 뒤 용궁은 아기에게 안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를 깊은 산속으로 보냈습니다. 이후 호랑이가 그를 물고 가 젖을 물리고 새끼 호랑이들과 함께 키웠지요. 그의 나이 7살이 될 때까지 그의 몸에도 호랑이와 마찬가지로 털이 자라 털이 북슬북슬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새 갈래 길에서 나이가 들어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정대인을 만났습니다. 후손이 없었던 정대인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양아들로 삼고 이름을 항우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정대인은 우선 항우에게 학문을 가르칠 선생부터 찾았지요. 항우는 총명하고 힘이 세었기 때문에 정대인은 그에게 무예를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란 항우는 문무에 모두 능한 장사로 성장하고 있었지요. 어느 날 정대인이 항우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문무 모두에 능하니 앞으로 이 아비를 위해 복수를 해줘야겠다. 항우가 무기를 챙겨 들고 길을 떠나려 하자 정대인이 말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어찌 적들과 대항할 수 있겠느냐? 그래도 너에게는 이 아비의 원한을 갚아줄 기계가 있으니 이리 하자꾸나. 이 애비에게 의형제가 있단다. 그 또한 간신배들에게 핍박받은 뒤 산으로 피신하여 도적이 되긴 했지만 그에게는 너를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야. 그와 힘을 합쳐 이 아비를 위해 나쁜 무리들을 물리쳐 죽어라.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 정대인은 그에게 의형제인 숙부의 말을 잘 따르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항우는 아버지의 서신을 들고 숙부를 찾아 산으로 향하였지요. 산으로 간 항우는 숙부의 무리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안위성을 지날 때였지요. 백성들이 대문을 꼭꼭 걸어 잠근 채 문을 열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의아했지만 그 연유를 물어볼 곳도 없었지요. 때마침 항우와 마주친 한 지주가 그 이유를 알려주었습니다. 이곳엔 요괴가 삽니다. 그래서 모두 일찌감치 문을 걸어 잠근 것이지요. 숙부는 요괴가 나타나 사람들을 해친다는 소리를 듣고 항우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빨리 지나가자꾸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출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수를 갚고 나쁜 무리들을 없애기 위해서지. 그렇다면 요괴도 나쁜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없애야지요. 숙부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항우는 한참 동안 요괴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지요. 잠시 뒤 연못의 물이 요동치면서 그 속에서 튀어나온 요괴는 순식간에 산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항우는 한 걸음의 요괴 등에 올라타 목 위에 긴 털을 잡았지요. 요괴는 항우를 떨어뜨리려고 이리저리 날뛰었지만 그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3번을 휘휘 돌다가 다시 연못 속으로 뛰어들었지요. 당시 연못가에는 말라 비틀어진 유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이 요괴는 이 나무 아랫부분을 감아 넘어뜨려
자기 등에 올라탄 항우를 떼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우가 오른손으로 요괴의 목 부분을 꽉 쥐고 왼손을 뻗어 유자 나무를 꽉 잡고서 두 발로 있는 힘껏 요괴의 몸을 조이자 요괴는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바로 그때 숙부가 연못까지 그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숙부, 어서 오십시오. 제가 요괴를 잡고 있습니다. 숙부도 급히 항우와 함께 요괴를 붙잡았습니다. 이 요괴는 다리와 목이 길고 몸집이 큰 흑마가 변한 것이었지요. 항우는 요괴에게 말했습니다. 네 녀석이 만약 내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다면 내 너를 죽이지 않겠다. 요괴는 머리를 끄덕이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뒤 요괴는 항우의 애마가 되었지요. 요괴가 복종하자 항우가 백성들을 위해 화를 없애주었다는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리고 우시성을 가진 마을에 유지가 있었는데 항우의 건장한 체구와 선량한 마음,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딸 우위를 그의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항우가 흘리는 땀은 바늘처럼 딱딱하여 세상에서 우위만이 그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위는 천상의 별이었다가 속세로 내려온 여인이었기 때문이었지요. 팔마비 이야기. 고려 충렬왕 때 승평 부사 최석은 매우 어질고 덕망이 높은 관리였습니다. 그가 승평 부사로 부임한 이후 승평 고을의 모든 정사는 매우 공평하게 처리되었는데 이제 최석이 임금의 비서랑으로 임명되어 승평을 떠나게 되었지요. 부사또께서 승진하신 것은 반갑기 한량없사오나 섭섭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승평 고을 유지들이 찾아와서 작별을 못내 섭섭하게 생각했습니다. 전례대로 법조에 바치는 말 6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따로 부사또님께 올리는 말 7필도 가지고 왔습니다. 법조에 바치는 말 6필은 나도 알고 있소만 7필의 말은 또 무슨 말이오? 원래 부사또님께서 타처로 옮겨가실 때에는 말 7필을 바치게 되어 있사옵니다. 그래야 이번에도 부사또님 앞으로 말 7필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최석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그 무슨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요? 따로 내가 말을 받다니 아니 될 말이요? 지금까지 관례해오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윽고 부사또 최석이 떠나는 날이 되자 승평 고을 백성들은 모두 나와 최석의 덕을 찬양하며 기어코 말을 가지고 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에 최석은 마지못해 법조에 바칠 말 6필과 자기 앞으로 받은 말 7필을 뒤따르게 하고는 승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승평을 떠난 다음 날 최석은 남원 고을에서 묵게 되었는데 밤중에 갑자기 말이 울어대기 시작하였지요. 무슨 일인가 싶어 나졸이 나가보니 승평 고을 주민들이 최석 부사에게 바친 말들 중 한 마리가 새끼를 낳은 것이었습니다. 새끼를 낳느라 그렇게 울어댔구먼. 우리 부사또님께 좋은 일이 생길 징조로구먼. 나졸은 기뻐하며 나리박자 이 사실을 최석에게 알렸습니다. 뭐라고? 간밤에 새끼를 낳았다고? 거참 경사스런 일이로구나. 승평 백성들이 기뻐할 것이다. 최석도 매우 기뻐하더니 이내 다음과 같은 의외의 분부를 내렸습니다.
하룻밤 동안 내가 말을 가지고 있었으니 승평 백성들의 호의는 충분히 받은 셈이다. 그러니 너는 곧 내 앞으로 받은 말 7필과 어젯밤 낳은 새끼를 끌고 승평부로 내려가서 각각 말의 옛 주인들에게 돌려주거라. 뜻밖의 분부의 나졸은 눈만 멀뚱멀뚱하게 뜨고 있었습니다. 어서 말 8필을 끌고 승평부로 떠나거라. 최석의 독촉을 받은 나졸은 할 수 없이 말을 끌고 승평부로 되돌아갔습니다. 최석은 승평 백성들의 청이 하도 간절했으므로 할 수 없이 말을 받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도중에 되돌려 주려고 생각했던 것이었지요. 이렇게 하여 말을 다시 되돌려 받은 승평 주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최석의 청렴한 정신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후부터 충평 고을 주민들은 이 많은 부사에게 말을 바치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 최석의 청렴한 성품에 감동한 승평 백성들은 그의 덕을 칭송하는 비를 세웠으니 그것이 곧 팔마비였던 것이었습니다. 샘물로 목을 축인 군사들. 옛날 고려시대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었습니다. 동해 바닷가 쪽으로 외적이 노략질을 하기 위하여 쳐들어오게 되었지요. 때마침 동해안 쪽에 가까운 마을인 고성군에 고려의 군대가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고려군은 외적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왜군은 고성군에서 70열이나 떨어진 회양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고려 군사들은 즉시 싸울 준비를 하고 길을 떠났지요. 고성에서 아침 일찍 출발하였지만 아침부터 날은 무척 더웠습니다. 험한 산길을 가는 군사들에게는 더욱 힘들었지요. 온정리까지 30열의 길을 숨 가쁘게 달려온 군사들은 모두 지쳐버렸습니다. 아직 반도 가지 못한 거리였지요. 그렇다고 여기서 쉬어가자니 모두 축 늘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외적들에게 강도질을 당하고 있을 백성들이 눈앞에 아른아른 거렸지요. 잠시라도 쉴 틈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거라. 지금 우리의 백성들이 외적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말을 탄 장수가 부하들을 격려하며 겨우겨우 온정령 고개 마루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한낮이 다 되어서였지요. 군사들은 이제 더 이상 걸어갈 힘조차 없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수많은 산길과 고개를 넘어왔던 것입니다. 떼약볕에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지요. 무거운 갑옷과 꽉 낀 옷을 입고 있던 군사들은 옷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비틀어 짜면 배인 땀이 줄줄 흐를 정도였지요. 더구나 무거운 무기까지 들고 있었지요. 군사들은 더위에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자. 쉰다는 말을 들은 군사들은 양 길섭 쪽으로 털썩 주저앉았지요. 앉아있는 군사들을 향하여 말탄 장수가 말했습니다. 우린 오늘 안으로 회양마을에 도착해야 한다. 만약 도착하지 못하면 우리가 가는 것은 헛수고일 뿐이다. 외적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좀 쉬는가 싶더니 장수는 출발 신호 깃발을 번쩍 들어올려 흔들었습니다. 군사들은 지친 몸을 가누며 겨우 일어섰지요. 힘들지만 조금만 더 기운을 내보자. 군사들은 이를 악물고 후들거리는 다리를 옮겼지요. 온정령을 어렵게 넘어 한참 내려가던 군사들이 장양이라는 마을 어귀를 지날 때였습니다. 한 처녀가 물동이를 이고 오는 것이 보였지요. 앞장서 걷던 한 군사가
처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다음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씨, 우린 고려의 군사들인데 지금 너무 목이 마르오. 그러니 물 좀 주면 고맙겠소이다. 처녀는 다소곳이 웃으며 물동이를 땅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처녀는 물동이 위에 둥둥 떠 있는 바가지로 물을 가득 떠치요. 그리고 주위를 두리번 거리더니 길섭의 나무에서 나뭇잎을 하나 따서 바가지 물 위에 띄었습니다. 처녀는 두 손으로 바가지를 받쳐 말을 탄 장수에게 먼저 내밀었습니다. 장수는 물 위에 떠 있는 나뭇잎을 입으로 후후 불어가며 물을 마셨지요. 처녀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장수가 물을 한 모금 들이키고 나서 물었습니다. 물맛이 꿀맛이구려. 그런데 왜 물 위에 나뭇잎을 띄워준 거요? 지금 드시고 계신 물은 저 언덕 밑에 있는 샘물인데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오늘같이 한창 더울 때 갑자기 이 물을 마시면 가슴이 막히고 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을 띄워 천천히 마시도록 한 것입니다. 오, 그러니 나뭇잎을 불면서 천천히 마시라는 것이로군. 참으로 기특한 처녀로다. 장수는 처녀의 깊은 생각에 감탄하며 칭찬하였지요. 듣거라, 저 언덕 밑에 샘물이 있단다. 덥다고 물을 단숨에 많이 마시지 말고 천천히 마셔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라. 군사들은 앞다투어 언덕 밑 샘터를 찾아갔습니다. 바위 그늘에서 맑은 물이 졸졸 흘러내렸지요. 마치 조그마한 돌 우물 같아 보였습니다. 그 물은 정말 얼음처럼 차가워서 한 모금 입에 넣으면 이가 시릴 정도였지요. 군사들은 나뭇잎을 띄워 샘물을 조금씩 마셨습니다. 입 안이 얼얼할 정도로 차가운 물이었지요. 샘물로 목을 축인 군사들은 새로운 기운을 얻는 듯 했습니다. 군사들은 씩씩한 걸음으로 회양을 향하여 길을 재촉해 나아갔지요. 이때부터 그 샘물은 찬샘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찬샘을 중심으로 한 마을이 만들어졌는데 그 마을을 찬샘 마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우애 깊은 형수. 옛날 어느 마을에 선비 형제가 살고 있었지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살림을 갈라 살았는데 형은 갈수록 재산이 늘어 큰 부자가 된 데 반하여 동생은 아주 가난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생활이 어찌나 가난한지 하루하루 끼니를 잇기 어려운 지경이었지요. 하지만 형은 동생의 처지를 모르는 척하고 돌봐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얘야, 동생 집에 쌀이 떨어졌다던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여도 콧방귀만 끼었지요. 그냥 두셔요. 다 자기 탓이지요. 살림을 안 준 것도 아니고. 표정과 말투가 어찌나 냉정한 채 다시는 말을 꺼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가을 추수를 끝내고 마당에 벼를 널 때였지요. 형의 아내가 너른 마당에 멍석을 쭉 펼쳐놓고 볕섬을 쏟아서 햇볕에 널고 있으니 아랫동서가 둥구미에 벼를 이고 와선 한 옆에 명석을 펴고 벼를 널었습니다. 벼를 널고 나더니 한 옆에서 닭을 보고 있던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저희 것도 좀 봐주셔요. 저는 일하러 갑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서 내려갔지요. 혼자서 온종일 닭을 지키던 시어머니는 문득 무슨 생각이 났는지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폈지요.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얼른 큰 아들네 벼를
두어 대박 덜어다가 작은 아들네 벼에 옮겨놓고서 짐짓 딴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 한 구석에서 배를 짜던 큰 며느리가 잠깐 바깥을 내다보다가 그 모습을 엿보고 말았지요. 하기야, 내보기도 안 됐는데 어머니 마음이야 오죽할까? 큰 며느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른 척 하였지요. 그날 저녁 일터에 갔던 작은 며느리가 와서 널었던 벼를 챙기는데 둥구미에 벼를 담고 보니 가져올 때와 달리 벼가 넘쳐났지요.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넘치는 벼를 덜어서 형네 벼에 섞어 널어놓고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왔던 만큼만 담아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다시 그 모습을 보고는 그만 탐복을 하고 말았지요. 세상에 저리 착한 사람이 다 있나? 다음날 큰 며느리는 하인을 보내 동서를 올라오게 해서는 찹쌀 한 말과 누룩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걸 가져다가 술 한 동이 잘 담그도록 해. 묻지 말고 내 말대로 하도록 해. 술이 다 되거든 와서 말을 해줘. 작은 며느리는 궁금한 마음을 누르고 윗 동서가 시킨 대로 정성껏 술을 빚었지요. 이래가 지나자 술이 제대로 익어 술향이 진하게 우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술이 다 돼가요. 그러자 큰 며느리가 다시 동서에게 돈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장에 나가서 좋은 쇠고기를 사다가 양념을 하여 잘 구워 그리고 시아주버니를 모셔다가 한번 대접을 해. 술을 권할 때 말이지 물을 치지 말고 잘 걸러서 독한 술 그대로 대접하여 한껏 취하게 해야 돼. 내 말 알겠지? 작은 며느리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면서도 형님의 말대로 쇠고기를 사다가 양념을 맛있게 하여 술안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곤 독한 술 한 동이를 잘 걸러두고 남편을 시켜서 형을 모셔오게 하였지요. 형님, 우리 집에 좋은 술 한 동이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약주 한번 함께 하십시다. 그 형은 술이라면 껌뻑 넘어가는 사람이었지요. 너희 집에 웬 술이야? 별일이로구나. 형님이 술을 좋아하시는 걸 알면서도 여태 한번 대접을 못하다가 이번에 일부러 한 동 담가 보았지요.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함께 가시지요. 그러자꾸나. 형이 동생의 집으로 내려가자 재수가 술상을 내려오는데 정말로 술 맛이 기가 막힐 뿐 아니라 쇠고기 안주가 입에 착 하고 붙었지요. 이거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는걸. 그렇게 한 잔, 두 잔 독주를 받아 마시다 보니 형은 그만 술에 흠뻑 취하여 인사불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형이 취하여 쓰러지자 동생은 형수가 시킨 대로 형을 업고 형의 집으로 갔습니다. 여기 방에다 눕히세요. 동생이 돌아가려고 하자 형수가 시동생을 부르더니 무언가를 내밀었지요. 이걸 가지고 가세요. 이게 뭔가요? 아무 말 말고 가져가세요. 그리고 내일 형님이 묻거든 억지로 주워 받았다고 하세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걱정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요. 동생은 형수가 전해준 문서를 들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문서나 땅 문서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꺼내보지 않고 잘 간직해 두었지요. 다음날 형이 겨우 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면서 말했습니다. 내 어제 너무 취했군. 별일은 없었나? 그러자 아내가 퉁퉁 부어오른 눈으로 울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없긴 왜 없겠어요. 이것 좀 보세요. 형이 살펴보니 집 안에 귀한 물건을 넣어두는 괴짝이 열려있고 집문서, 논문서가 흐트러져 있었지요.
아니, 이게 웬일인가? 웬일은 무슨 웬일이에요? 당신이 어제 이렇게 다 흩어놓고서 싫다는 동생에게 억지로 땅 문서를 주워놓고는. 아니, 내가 그랬단 말이야? 영은 깜짝 놀라서 흩어져 있는 문서를 수습해 보았지요. 그랬더니 땅 중에도 가장 중요한 한 섬지기 문전 옥답 문서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땅은 대대로 장손에게 물려주어 내려오는 것이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것이었지요. 이를 어쩌지?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안 돼. 그게 그리 중요한 거예요. 그렇고 말고 다른 땅 10섬지기는 돼도 그 땅만큼은 안 돼. 그러자 아내가 살짝 거들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소중하다면 다른 문서라도 가지고 가서 바꿔오는 수밖에요. 그래, 그래야겠어. 형은 석섬지기 논문서를 찾아 들고서 부랴부랴 동생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우야, 내 말을 좀 들어볼래? 어제 내가 너에게 준 논문서 말이지. 그걸 좀 찾으러 왔구나. 그걸 이것과 좀 바꾸어 주면 안 될까? 그러자 동생이 간직했던 문서를 건네주면서 말하였지요. 형님, 그러지 않아도 갖다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냥 가져가십시오. 아니다. 그런 소리 마라. 이걸 바꿔라. 너도 좀 떵떵거리며 살아봐야지. 사실 그간 내가 너무 무심했어. 형님, 형은 억지로 동생에게 석섬지기 논문서를 떠안기고서 자기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형수님이 좋은 분이시긴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글쎄 말이에요. 그 사연을 아는 사람은 오직 큰 며느리 단 한 사람뿐이었지요. 그 후 두 형제 내외는 길이길이 우애를 나누면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황금 닭을 가진 사람. 경기도 화성군에 칠보산이 있습니다. 이 칠보산에는 8개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하여 팔보산으로 불려진 적도 있었지요. 이 칠보산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농사꾼도 있었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러나 이곳 주민들은 칠보산 중턱에 있는 비둘치 고개를 넘어 다니는 일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보물을 찾겠다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보물이 쉽게 찾아질 리도 없고 나중에는 좀 도둑이나 산적으로 변하여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도적대들이 처음에는 비둘치 고개에서 돈이나 상인들의 물건을 빼앗았지만 날이 갈수록 흉악해지면서 사람까지 해치는 무서운 도적들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지나다니는 행인들은 대낮에도 여러 사람이 무리를 지어 넘어가야만 하였지요. 이 무렵 칠보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장씨라는 장사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고개를 넘어가는 것이 두려워 같은 장사꾼들에게 주막에서 만나 함께 고개를 넘기로 약속을 하고 칠보산 아래에 있는 주막에 도착하였지요. 그러나 장씨는 해가 넘어갈 때쯤 주막에 도착하여 다른 상인들이 모두 떠나간 뒤였습니다. 그는 앞서간 일행을 따라잡겠다는 생각으로 혼자 산을 넘기 시작하였지요. 캄캄한 밤길을 혼자 가려니 온 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사히 비둘치 고개를 넘어섰지요. 장씨가 고개에서 한숨을 돌린 다음 내려갈 차비를 할 때였습니다. 어디서인가 닭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이런 깊은 산 중에 웬 닭이지? 그는 이상하게 여기며 귀를 기울이자 닭 울음소리는 더욱 크게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살금살금 가보니 샘터에 닭 한 마리가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울고 있었지요. 장씨는 얼른 물에 빠진 닭을 건져 올렸습니다. 그런데 닭은 틀림없었는데 손에 닿는 감촉은 딱딱하였고 눈이 부시도록 밝은 빛을 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 살펴보니 황금 닭을 건져낸 것이었습니다. 이 산에 8가지 보물이 있어 팔보산이라고 하더니 이 황금 닭은 그중 하나인 보물이 틀림없구나. 이렇게 생각한 그는 닭을 보자기에 싸들고 산길을 내려왔지요. 장씨는 근처에 있는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주모는 장씨에게 늦은 밤중에 혼자서 어떻게 산길을 넘어왔느냐고 물었으나 장씨는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시장 안이 밥이나 달라고 하였지요. 그는 순식간에 밥을 먹은 다음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을 뿐 아니라 혹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였지요. 그래서 자세히 보고자 조심조심 보자기를 열어보았으나 틀림없는 황금 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주모가 장씨 방을 엿보고 있었지요. 주모는 원래 도적대들과 한패가 되어 내통해 왔던 것입니다. 언제나 손님들의 거동을 살피어 돈이나 값진 물건이 있을 때 산적에게 알려 약탈을 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었지요. 주모는 황금 닭을 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 밖에서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도적대들이 주막으로 들이닥쳤지요. 주모는 반가운 기색을 하며 두목 앞으로 냉큼 달려가서 황금 닭을 가진 사람이 저 방에 묵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두목은 장씨의 방을 향해 살금살금 다가갔지요. 장씨는 밖에서 떠드는 소리를 듣고 황금 닭을 얼른 보자기에 도로 싸 넣은 후 그들의 동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도적대라는 것을 눈치챈 그는 부랴부랴 짐을 챙겨 가지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두목은 칼을 빼들고 방문을 힘껏 열어 제쳤으나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열려진 문 바람에 등불만 깜빡깜빡이고 있었지요. 도적대들은 주막 안팎을 샅샅이 뒤졌으나 장씨와 황금 닭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막을 빠져나온 장씨는 겨우겨우 새벽녘에 자기 집에 다다르게 되었지요. 그리고 아내에게 지난밤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이러다가 황금닭 때문에 제 명예 죽지 못하고 병고를 당할지도 모르겠소. 어서 이곳을 떠납시다. 그는 아내와 15리나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뜻밖에도 황금닭을 얻게 된 것은 하늘에서 내려준 복으로 앞으로 자신에게 굉장한 행운이 올 것이라 생각하고 기뻐하였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과 근심, 걱정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씨가 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데 비둘치 산적들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아무래도 집에 있는 부인이 걱정되어 불이 나게 집으로 향하였지요. 그러나 도적들이 어느 틈에 알고 찾아왔는지 집 안은 온통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깊숙이 숨겨둔 황금닭은 빼앗아 가지 못하였지요. 그래도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장씨 부부는 황금닭을 안고 산 길로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조적의 무리들은 어느 틈에 앞길을 막으며 황금닭을 내놓으라고 위협하였지요. 천하의 못된 놈들, 니놈들이 만약 이 물건에 손을 댔다간 하늘이 무심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장씨는 도둑이 휘두른 칼에 쓰러졌고
부인 또한 그들에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도적들이 황금 닭을 만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난데없이 천둥 번개가 치는 것이었지요. 도적들은 하늘이 노하여 벌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뿔뿔이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천둥 번개가 멎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요. 황금빛을 발하던 닭은 갑자기 집에서 기르는 닭처럼 변하여 목청을 돋구어 크게 울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후 팔보산 보물 중 하나인 황금닭은 인간의 욕심으로 부정을 타서 없어졌다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의 노여움을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지요. 그 후 매년 흉년이 들어 인심이 사나워지고 전염병이 돌아 죽는 이가 많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보산 산신에게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었지요. 제사를 지낸 뒤부터 풍년이 들고 질병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검에 내려오는 전설. 일본의 제12대 천황이었던 게이코에게는 야마토 타케루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지요. 천황은 타케루가 매우 영맹스러운 것을 보고 그에게 동방정벌의 명을 내렸습니다. 이에 타케루는 천황의 명대로 군사를 이끌고 동쪽의 여러 지방을 정벌하고 돌아오게 되었지요. 그러자 천황은 또다시 동쪽 끝에 있는 나라들까지 정벌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사실 그 나라들은 몹시 사납고 거칠기로 소문이 나 있어 누구나 가기를 꺼리는 곳이었지요. 이에 지칠 대로 지친 타케루는 천황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은 사납기로 소문난 만만치 않은 곳이라 군사를 많이 붙여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천황은 매정하게도 그건 안 된다며 단호하게 아들의 부탁을 거절해버렸지요. 타케루는 아버지가 자신의 공로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서운하기도 하고 혹 무슨 속셈이 있나 싶어 그의 숙모였던 야마토 히메를 찾아가게 되었지요. 야마토 히메는 천황을 대신하여 이세 신궁을 지키던 황녀로 신비한 예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가 이상합니다. 이번에는 군사도 붙여주지 않으면서 저보고 동쪽 나라를 치라 합니다. 이에 야마토 히메는 신궁에 보관되어 있던 쿠사나기의 검과 주머니 하나를 타케루에게 주면서 말하였지요. 분명히 위험한 일이 닥칠 것이니 그때 이것들을 사용하여라. 이렇게 하여 타케루는 다시 동방정벌에 나서게 되었지요. 어느 한 마을에 들어서자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들어보니 이 마을의 들판 한 가운데에 늪이 있는데 그곳에 괴물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영웅심이 발동한 타케루는 들판으로 달려갔습니다. 들판은 사람 키 높이까지 자란 풀들로 무성하였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타케루는 점점 뜨거운 기운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니 저쪽에서부터 풀에 불이 붙어 이쪽으로 번져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가만히 있다가는 분명 불길에 휩싸여 죽고 말 것이었습니다. 그때 타케루는 고모가 준 쿠사나기의 검과 주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주머니를 열어보았더니 그 속에는 불을 피우는 도구가 들어있었지요. 타케루는 즉시 쿠사나기의 검을 뽑아들고 풀들을 마구 베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불이 모두 꺼져버렸지요. 이번에는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도구로 불에 다시 불을 붙였지요. 그러자 불은 타케루의 반대쪽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이윽고 비명소리가 들리고
적들은 모두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불은 타케루를 죽이기 위하여 이곳 나라 군사들이 속임수로 꾸민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타케루는 쿠사나기의 검과 주머니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동쪽 나라들을 모두 정벌하는 공훈을 세울 수가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야마토 타케루는 미야주노 히메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타케루는 이부키라는 산신이 나타나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소문에 또다시 길을 나서게 되었지요. 이때 타케루는 신성시 되던 쿠사나기의 검을 아내에게 맡겨둔 채 집을 나섰는데 이것이 화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싸움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우박을 맞고 큰 부상을 당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그의 몸은 점점 쇠약해지더니 결국 병까지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타케루의 아내는 쿠사나기의 검을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애통해하며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지요. 이 일이 있으므로 쿠사나기의 검은 더욱 신성시 여겨져 야스타 신궁에 보관되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삼종신기로 받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쿠사나기의 검은 더욱 신성시 되면서 이제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 신비의 검을 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지요. 심지어 왕실의 사람들에게조차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쿠사나기의 검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정말 검이 보고 싶어 안달이 난 한 스님이 있었지요. 그 스님은 어느 날 신궁으로 몰래 숨어들어 쿠사나기의 검을 슬쩍 훔쳐보고야 말았습니다. 스님 눈에 비친 쿠사나기의 검은 분명 신비의 검임에 틀림없었지요. 그러나 곧 스님은 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변사체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 누구도 보아서는 안 될 쿠사나기의 검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